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좀 크네요. 지금 이곳 서울 상암동 영하 한 5도, 6도 되는데 낮에는 영상 3, 4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어제 0시 기준으로 288명이었는데 77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간 것이죠. 오늘도 200명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 연휴 끝날 때까지 현 방역수칙 그대로입니다. 4명까지는 괜찮고 5명부터는 모이면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3월 다음 달엔 지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속도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지검장은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의 첫 인사단행에서 유임됐죠. 박 장관은 이 사실 등을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는 7월 윤 총장의 퇴임 때까지 법무장관, 검찰총장 간 갈등, 쉬운 갈등 때처럼 이어지지 않을까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음 파일 공개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두고 여야 공방 거셉니다. 초점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여부 쪽으로 모아지고 있네요. 오늘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리는데 야당이 간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자, 또 현 정부 들어서 야당이 반대한 28번째 장관이죠. 정의용 외교장관 오늘 취임합니다. 잠시 뒤에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테 이런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요. 장경태, 허은하 여야 초선 의원들의 토론으로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예비 후보들 확정되면서 후보들 간의 비판 수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뒤에 국민의힘 측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화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시작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제 본경선 진출자, 자, 오신환 예비 후보 지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신환입니다. 예비경선 통과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왜 오신환이 서울시장 돼야 하나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과 코로나 사태로 서울 시민들의 삶이 몹시 고단하거든요. 예. 네, 정부는 연일 K방역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미 시작된 K양극화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 연일 죽어나가고 있고요. 또 일자리 잃고 실업급여로 또 끊겨서 한계 상황에 봉착한 청년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서울시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또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또 콘텐츠의 진정성을 따져봤을 때 97세대를 대표하는 저 오신환 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97세대요? 그 청취자들 위해서 한번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97세대. 소위 86세대와 97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90학번의 70년대생들이 지금 4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86세대보다 97세대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과의 공감 능력, 또 비전 능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은 어떤 현안을 바라봤을 때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문제를 당사자성으로 내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제 기호 추첨하셨지요? 네네. 1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번 좋으시죠? 일단? 예, 1번이라는 의미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당의 1등 후보가 돼서 꼭 승리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예, 방금 97세대 말씀하셨으니까 그 청년의 목소리 많이 담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공교롭게도 후보들 중에 최연소 후보인데요. 예.
예, 오늘 이 방송 마치고 나서 제가 남부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못 구해서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한동안 뭐 아시다시피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일자리 많이 늘렸다고 홍보하다가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제가 소득이 없는 없거나 1인 최저 생계비가 2021년도 기준 109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미달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초생계비의 50%, 5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청년소득 플러스라는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은 제가 혼자 기획한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또 만들어준 공약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오신환 후보께서는 게임 체인저라는 타이틀을 걸고 뜨신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게임 체인저입니까? 네, 게임 체인저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 불문하고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 등장할 때 조연으로 역할을 했던 분들이 함께 나와서 다시 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과거 대 과거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미래 대 과거의 싸움으로 바꿔놓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발전을 멈춘 서울의 성장 시계를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취지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습니다. 게임 체인저. 두 가지 의미에서. 자, 그나저나 이제 본경선 진출 4분 확정됐는데 그중에 이제 유독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경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그랬죠? 저는 뭐 그 부분은 이제 나경원 후보가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한 건데요. 나경원 후보가 청년들 또 신혼부부 출산 가정에 총 1억 1,700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인터넷에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 공약을 제가 이제 처음 들었을 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고 또 뜯어보면 이렇게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제 그 이후에 나 후보님이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현금 1억 1,7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시장이 되면 공급하게 될 그 반값 아파트 1만 호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값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 그 자체로도 이미 재정 혜택을 한번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왜 또 대출이자까지 또 지원을 중복 혜택을 줘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저라면 그 돈을 좀 더 반값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값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더 자세하게. 소위 뭐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라고 하는 이제 과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공급만을 계속 확대한다고 해서 저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의 초점을 저는 민간주택이나 또 공공임대 사이에 그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놓는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단순히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라는 공약을 했거든요. 이게 서울시가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고 또 서울시에 다시 되팔 때 매매 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서 그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하고 또 자산 축적을 돕겠다. 이것이 정말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뭐 10억 원짜리면은요. 반반이면 그러면 뭐 2억 5천. 5억 이하로 이제 공급 가격을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부와 서울시 땅이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비만 들기 때문에 5억도 채 안 들고 이렇게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반값에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실패한 것은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그것을 되팔 때 결국에는 은행이자 정도의 수준의 재산 가치를 쳐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전셋집에 살지 왜 내가 굳이
돈을 들여서 분양을 받냐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는 그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린 대로 반반 아파트로 절반까지 시세 차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공약을 낸 겁니다. 예. 이 반반 아파트 그러면 계획하시는 만약 시장이 되시면 공급 규모는 몇만 호 정도? 제가 일단 3만 호를 최하로 예, 생각하고 발표를 했고요. 최하 3만 호. 이것은 지난 정부가 작년에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네. 민간 택지의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이다라고 비판받은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공공택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숫자가 3만 호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또 이제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게 되면 또 공공기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제가 반반 아파트로 다 해서 3만 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정책을 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 3만 호고요. 반반 아파트가 이른바. 만약 최대 당장 할 수 있는 물량이 3만 호입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만약에 그 당선이 되시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1년 남짓 아닙니까? 그 임기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최대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지금 알파 말씀하셨는데 뭐 최대한 몇만 호까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잘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들 주택 공급의 93%를 민간 시장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정부가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을 무차별 규제를 통해서 제한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용적률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되면 거기서 나오는 그 공공기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수해서 그것을 과거에는 다 임대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로 지었는데 저는 임대를 공공 분양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내겠다라고 해서 반반 아파트를 얘기한 거고요.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숫자나 규모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후보 간의 어떤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나경원 후보가 또 이제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뭐 10년간 신분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얘기는? 아마도 오세훈 후보가 이제 인턴 시장이라는 말을 해서 나 후보가 발끈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당내 경선이지만 본선 경쟁력과 정책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인심 비방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경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품위를 지켜가면서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예비 경선 컷오프 통과하신 네 분 가운데 이제 그 조은희 이제 구청장 빼고는 사실은 뭐 오신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세 분 다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패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세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면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한 시선도 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승리할 수 있냐라는 어떤 문제의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거라는 것은 그 상황에 좀 전체적인 총선은 모두가 함께 선거를 치른 측면이 있고요. 또 서울시장은 보궐선거로서 이제 단독으로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총 관악에서 6번 선거를 제가 3번 이기고 3번 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선거에 지고 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또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맞는 비전과 정책으로 또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 이전에 출마 선언하시면서 그 손실보상제도 1억 원으로 내셨지 않습니까? 이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 제한 명령으로 인해서 그 피해 보상이 뭐 거의 눈덩이처럼 쌓여서 거의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 이 성과 이면에는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도 서민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정부 명령에 대한 손실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 제가 서울시에서 먼저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고정비의 30%, 또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테니 예. 나머지 70%는 정부가 좀 채워달라 이렇게 공약을 한 거고요. 예.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정세균 총리와 함께 뭐 손실보상법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펴다가 지금 갑자기 손실보상법 얘기는 쏙 들어가고 다시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와서 지금 탈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몹시 비양심적인 정치다.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손실보상법을 만들고 예. 기재부에서 예산의 범위들을 빨리 확정해서 저는 그 피해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으로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의 입장은 다르죠.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예, 먼저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시점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게 작년 5월인데요. 예. 이 당시에는 이제 탄핵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이 밝혀진 다음에 전국 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라고 의결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2월 달에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나왔는데, 네네. 그 판결문의 내용에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6번이나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시민사회 쪽에서도 법관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법관이 사직서를 내는 것이 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그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 역시 이 탄핵도 그렇게 큰 폭에서 봤을 때 징계의 하나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때 사표 수리를 했다면 오히려 뭐 제 식구 감싸기나 셀프 면죄부 뭐 이런 비난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야권에서는 이제 일단 뭐 징계가 이미 견책으로 끝났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됐으니 이미 뭐 이 상황에서는 뭐 사표를 받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 예. 1심 법원에서의 그 무죄라는 것을 예.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예. 그 무죄의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정해주고 했던 것이 예. 자기의 직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고요. 네네. 즉 월권을 했다라는 것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뭐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부 판사들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뭐 결과적으로는 거짓말한 게 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좀 반발이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일동이라는 명의의 예. 성명서던데요. 예. 이걸 봤더니 전현직 판사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성명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판사들이 뭐 반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고요. 예. 판사들의 대표성은 전국 법관회의가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전국 법관회의는 탄핵의 필요성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뒤바뀐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본인은 뭐 9개월 전의 일이라 예.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예. 그러나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예.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녹취록에 소위 말하는 그 임성근 부장판사가 비밀리에 녹음했던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 이것이 과연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봐야 되는지 예.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예. 국회의 탄핵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처음에 탄핵을 주장하다 그 얘기는 조금 들어간 것 같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요. 지금은 예.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뀐 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마 처음에 이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예,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우선 첫 번째는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 탄핵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퇴, 즉 정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뭐 탄핵을 처리하고 사퇴를 주장하게 된 것이 야당은 여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언제부터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여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예. 이번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네. 예 그런데 핵심은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네. 핵심이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탄핵 사유로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이거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자진 사퇴 관련해서도 보니까 국민의힘 쪽 그 안에서 그 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좀 약간 좀 갈리는 좀 조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진 사퇴를 대법원장이 하게 되면 그 이제 차기 또 6년 임기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현 정부가 이제 임명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자기들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명분이 없고 예.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한 것인데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만큼의 사실은 이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내부에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생각이 좀 다른 상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를 한다 할지라도 뭐 크게 나쁠 건 없겠다는 또 그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희들이야 대법원장이 그럴 만한 일단 뭐 이 사유가 되는지가 먼저 우선 먼저이고요. 예. 그다음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네. 가능하면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신임 박범계 장관 그 첫 이제 검찰 인사 단행 한 거 두고 이제 또 말이 많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만났으니까 뭐 협의한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의 그 뭐 바라는 바를 좀 반영한 것이다. 뭐 절충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번 인사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 인사의 절차를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으로 인사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들었고, 박범계 장관의 얘기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아마 왜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100% 다 수용을 안 해주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수용을 안 한 것에 대한 패싱 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뭐 검찰총장과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무리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그러한 인사상의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오늘 새벽에 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이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에 좀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예. 그래서 과연 뭐 이게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저희 당에서 계속 했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선 법원의 판단은 그런 위법적인 사항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구속영장 기각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황희 이제 문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저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근데 이제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은 뭐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병가 내고 스페인 여행 한 그 의혹 등 이런 것 두고 이제 야당에서 뭐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혹들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의원들이 세게 지금 송곳 검증이라고 하죠? 할 상황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송곳 검증을 하든 송곳보다 더 뾰족한 검증을 뭐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연말 정산 과정에 카드 사용 내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실제로 그게 어떤 건지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죠. 그건 뭐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잘 소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대체로 이제 연말정산 증빙을 할 때 보면은 가능하면 지출을 최대한으로 많이 할수록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 그 증빙 서류가 지출 증빙 서류가 너무 작다. 예. 이제 이런 것인데 실제로 좀 본인의 소명을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좀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좀 이런 거보다는 뭐 개인 신상 털기 이런 게 아니라 장관에 대한 좀 능력 검증, 실질적으로 그 부처에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오히려 그 해당 분야에 좀 소통이 가능한지 이런 좀 능력 검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좀 능력은 있다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예, 장관은 정무직이고요. 해당 부처의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인력을 기용하고 우리 해당 분야의 각계각층과 소통을 하면서 이 부처의 정책을 세워나가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또 이 황희 장관이 굉장히 그 후보자가 대단히 좀 성격이 원만하고 굉장히 이 대인관계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치고 잠시 뒤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